오늘 저는 자연의 권리와 관련해서 법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구법학과 생명 공동체로서의 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구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지구법이 뭔가? 지구법이랑 환경법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보이는 사진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시고 지구법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구법학은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법 체계에서 생명 중심, 생태계 중심으로 진일보를 꿈꾸는 학문입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와 인간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재설정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과 환경법은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법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이런 등등 법률이 있고 환경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법이 한국에 지금 약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시 이 법의 목적이 뭔지 바로 보이시죠? 이 법은 일단 인간이 토양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법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법에서는 자연의 권리, 자연 그 자체의 권리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법학은 그러면 환경법과 완전히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환경법과 다르기도 하지만 환경법에 새로운 맥락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경법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에서 환경법을 봤을 때 야생동물 보호하는 법 있고 생태계 파괴하는 거 안 된다 하고 있는 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고 개발 관련해서 개발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법들이 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법은 이런 규정을 할 때도 자연과 생태계를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라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이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일 왼쪽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국기는 에콰도르 국기입니다. 에콰도르는 200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입니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는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아예 자연의 권리에 대해서 다 논을 하고 있는데요. 71조에서는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72조에서는 자연 환경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연의 의지에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보상 의무와는 별도로 자연 자체도 원상 회복될 권리를 갖는다. 73조는 국가는 종의 절멸이나 생태계 훼손, 자연 순환의 영구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방지하고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에 있는 국기는 비슷하게 모르겠죠. 아래는 볼리비아 국기입니다. 볼리비아도 헌법 전문에 어머니 대지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헌법 조항 안에 자연의 권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볼리비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이후에 어머니 대지법이라는 법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대지법에서는 국가와 개인 혹은 집단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하여 어머니 대지의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국기는 우간다의 국기입니다. 우간다 국기고, 우간다는 환경법 조문 안에 자연의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간다 환경법은 이제 모든 사람은 헌법과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 환경법과 비슷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의 권리를 환경법 안에 두고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4조에서 자연의 권리를 자연 스스로가 영속 유지할 권리가 있고, 자연은 스스로 생명의 순환,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을 재생산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은 이 법에 따른 자연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어떤 사람이든 자연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환경법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시행령이 있어야 되는데 법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활용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국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습니다. 아일랜드입니다. 예, 아일랜드가 2023년 12월에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넣는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 아일랜드가 이번에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넣게 된다면 유럽에서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게 되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넣느냐 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동의안 자체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들과 지방의회에서 자연의 권리를 넣자라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은 이제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지방 행정에 통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송을 통해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아까 에콰도르가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기는 에콰도르의 로야라는 지역의 빌카밤바라는 강입니다. 빌카밤바 강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빌카밤바 강 인근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 폐기물이 나오게 되고, 확장 공사를 하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유속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빌카밤바 강 그 자체에도 강의 권리를 훼손하는 거다. 강은 강이 흐르는 대로 흐를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넣었고요. 이때 첫 번째 1심에서는 원고가 지역 주민들이 강을 대신해서 제기한 청구였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는 패소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자연을 대신해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었고, 본안에서도 이 도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될 경우 강이 흐름이 바뀌게 될 거고 비가 오면 물이 넘치게 될 거고, 이런 원고가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다 인정을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저희 이 소송에서 법조인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았었던 것은 저런 도로 확장 공사를 했을 때 자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는 저 도로 공사를 하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혹시 저게 어느 강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겐지스강,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진이 드디어 나왔군요. 가운데는 겐지스강입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모함메드 살림이라는 분이 2014년에 우타라칸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인도는 공익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겐지스강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너무 많고 대규모 광물 채취를 하면서 강이 오염되고 있다. 수자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유로 해서 공익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님은 중앙정부에게 우타라칸드 주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적절한 지시사항을 내려달라,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였고요. 사실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률, 지구법이 법전에 적시되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는 인도 헌법에는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가 있고 국민의 환경보호 의무가 있는데 그 법률에 근거했어도 공식적으로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판결을 하면서 이때 국가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인도 국민은 산림, 호수, 강, 야생동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연민을 가질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데, 인도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연민을 가질 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만 해서는, 이런 권리 의무만으로 바로 겐지스강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지 않으니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에는 현재 접근법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법인격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따로 법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판결문에서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의 법인격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강은 얘는 콜롬비아에 있는 아트라토 강입니다. 아트라토 강 소송의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주로 제기를 한 소송입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강의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불법 산림 채취를 하고 수은을 강에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아 강이 오염되고 있으니 나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불법 광물 채취와 그로 인한 강의 오염을 막지 못한 정부의 행위로 인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국가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외연을 확장해서 이제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은 생물 문화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자연물은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권리의 주체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 안에서 들어있었던 문구 중에 인상 깊었었던 것이 있는데요. 지구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지구에 속해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환경보호는 근본적인 목표이자 콜롬비아 헌법 질서를 횡단하는 요소이며 오늘날 입헌주의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트라토 강의 권리 주체로서 보호, 보존, 유지, 회복할 권리를 가지는 주체이다 라고 보며 정부와 아트라토 강 인근에 거주하는 공동체가 강을 법적으로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의 후견인인 위원회와 환경단체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설치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 같은 경우는 이 판결에서 저희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강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가는 그러면 이 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자문단을 구성해라,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라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지금 강에 대한 권리 소송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기후 소송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한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른 나라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카반박 강 판결 이후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강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권리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강은 무슨 권리를 가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강에게 주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강은 흐를 권리, 그런 물이 이렇게 지나갈 권리, 어떤 속도로 흐를 권리, 그런 자연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강 말고는 그럼 무슨 소송에서 어떤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동물원에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오랑우탄을 대신해서 이제 이 오랑우탄이 구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해서 판결에서는 이제 비인간 인격체로서 일정한 기본권을 가진다라고 봐서 보호구역으로 이송된 판결이 있었고 2016년에도 침팬지를 보호구역으로 옮겨달라, 인신보호 청구를 해달라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도 당사자 능력이 문제가 됐었으나 침팬지가 진짜 여기서 나가고 싶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으나 판사는 동물이 각자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침팬지가 승소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의 그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 연민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차용해서 승소를 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는 황소를 학대해서 길들이는 그런 전통 행사가 있는데 이 전통 행사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법원에서는 황소는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인간에게 매맞고 차이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억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황소를 학대하던 행사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의 권리를 소송해서 인정한 케이스였고요. 다음으로는 생태법인입니다. 그럼 법인이 뭔지 혹시 아시죠? 원래 소송 제기하고 하려면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업을 저희가 보통 법인이라고 하고 지금 생물다양성 재단도 법인이죠. 기업은 사실 실체라는 것도 없는데 법인으로 인정이 되나? 자연은 실체는 있으나 권리의 주체나 의무의 주체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숲이나 강, 동물, 자연 등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에게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태법인을 인정한 뉴질랜드의 왕건우이 강입니다. 예전에 왕건우이 강은 뉴질랜드 정부가 하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부터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이 강은 정부의 강이 아니다. 강은 강 자신의 것이다. 라는 이유로 계속 이의 신청을 해왔었고 그 정부와 마오리족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17년에 뉴질랜드 정부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왕건우이강 법률을 만들어서 이게 이 현지 말로는 테아우아 투푸아라는 법인데요. 이제 이 법을 제정해서 왕건우이강의 소유권은 더 이상 뉴질랜드가 아니고 왕건우이강 스스로가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으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에서는 왕건우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법 12조에서 보면은 산에서 바다까지 왕건우이강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전체. 그래서 시작부터 끝 그 지점을 파악해서 왕건우이강의 시작점과 끝까지가 전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 어떤 그런 권리를 강에게 준 건가라고 보면은 이제 황건의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인 위원회를 두어서 강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강을 대리하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때 후견인은 그럼 누구여야 되나? 정부에서 1명,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마오리족에서 1명, 이렇게 2명이 위원으로서 강을 대표해서, 강을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권리만 주면 사실 잘 운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 강의 권리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기획단을 설치해서 강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강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을 두었고요. 이런 왕건의 강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3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강이 생태법인으로서 어떻게 법인격을 행사할 수 있냐? 만약에 한국에 누가 강에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해서 잡혔을 때 웬만하면 경찰이 봐주겠지만 만약에 봐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3만 원 정도? 아주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될 텐데요. 황건의 강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강을 훼손할 경우는 강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생태법인으로 인정된 스페인의 석호입니다. 마 메노르 라군이라는 석호인데요. 그 바닷가에 있는 호수, 이 강에 가장 최근에 스페인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생태법인으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태법인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이렇게 2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맥파이 강에 생태법인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고요. 이 맥파이 강의 경우는 이누이트족이 이 맥파이 강을 신성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캐나다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하여서 맥파이 강에도 생태법인이 인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자연의 권리가 외국에서는 이런 방안으로 법을 만들거나 소송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서 자연에게 생태법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자연의 권리를 과연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다 아시겠지만 법은 일단 없습니다. 법은 없고요. 그나마 가장 자연에 생각한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사냥이 소송의 주체가 됐었는데 각하된 거, 황금박쥐가 소송의 주체가 되었었는데 각하된 거, 도룡뇽이 소송의 주체가 되었는데 각하된 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도룡뇽 소송, 도룡뇽이 어떻게 소송을 해? 사냥 소송에서 사냥이 어떻게 소송을 해? 케이블카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지만 절대 사냥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한국은 지금까지 자연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서현지구 이게 어떤 곳이냐면 2018년에 분당구 서현동에 수용 인구 5,542명, 수용 세대 2,252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고 국토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그 지역에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지구 들어올 곳에는 뭐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랑 시민단체분들이 직접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맹꽁이가 살고 있다. 맹꽁이가 야생생물 보호 등급 2등급 동물인데요. 맹꽁이가 발견될 경우는 그러면 이 맹꽁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맹꽁이가 많이 발견되면 이제 맹꽁이를 혹시 대체 서식지로 옮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하는데 LH에서는 이제 맹꽁이가 없다. 맹꽁이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봐달라라고 국토부에서 말했을 때도 아니다 우리가 봤더니 맹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맹꽁이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을 판단했는데 이게 지역 주민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맹꽁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주민분들이 제기를 하셨고 주민들이 발견한 맹꽁이가 402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맹꽁이가 사업지구 내에 이만큼 살고 있으니 정밀조사를 해달라고 환경부에서도 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 검토를 누락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했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 하자가 있어서 맹꽁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이 서현지구 개발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그런 한국에선 되게 드문 사례죠. 왜냐하면 한국은 개발 만능주의 국가잖아요. 개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 여기 신혼 가구 들어올 거다 이래서 집값이 엄청 오르고 이랬었는데 맹꽁이 서식지로 인해서 없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 맹꽁이 서식지에 누가 독성 물질들을 갖다 놓고 그런 것도 발견이 됐었는데 다행히 맹꽁이들의 권리를 인정을 하면서 서현지구는 사업이 엎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느꼈었던 것은 이제 환경 보전, 그 맹꽁이와 같은 생물의 보호라는 가치가 절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도모라는 가치보다 작지 않다. 이게 절대 열등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얘네가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제주도가 지금 생태법인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추진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TF팀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왜 남방 큰 돌고래만? 이라고 말을 한대요. 왜 다른 애들도 있는 남방 큰 돌고래만 하냐 이런 댓글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제주도에서 열심히 진행하는 사업인데 돈이 없다, 쓸 돈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왜 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생태법인으로 얘를 해야겠다라고 했냐, 그 법인격을 부여할 자연을 어떻게 선정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인가라고 봤을 때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지금 한국의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 보호 생물이기도 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종이기도 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적으로 이 자연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돌고래들이 전 동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돌고래의 배변 활동이 영양학적으로 바다를 비옥하게 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돌고래가 바다에 있음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바다 안에 산소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자연과학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적 관계인데요. 앞서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었었던 그 많은 국가들의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원주민이 있는 지역
집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연과 나는 하나다. 태아와 투푸와 같은 경우도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라는 원주민의 아주 오랜 생활, 아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자연을 신성시하는 역사와 문화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도입이 되는데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이 있는데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도 제주 해녀분들이 우리가 해녀로 일을 하면서 상어가 안 오는 건 돌고래들이 있어서 그런 거다. 우리가 해녀로 일을 하면서 가장 친한 동물이 돌고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랜 세월 돌고래와 해녀님들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서 생태법인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앞에 외국 사례와 달리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법은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 되는 건가? 우리가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 한국도?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에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가 된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 그냥 재산 정도였었고 한때는 여성이나 흑인이 권리를 가지지 못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상상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자연의 권리도 지금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이 만약에 권리를 가진다면 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땅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